최경영의 최강시사 경제합시다. 월요일은 명쾌한 경제 이야기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미 연준 자이언트 스텝 네. 0.75%포인트 금리 인상 단행했고요. 최근에 이제 내부 문건이 좀 공개가 됐는데 한쪽에서 4% 많게는 7%가 돼야 된다? 예. 이거는 충격적인데. 맞습니다. 저도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 같은 일하고 4에서 7이면은 이 편차가 연준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0.25%포인트씩 굉장히 세부 조정하고 정교한 수치를 발표해야 되는데 이 4에서 7이면 이게 범주가 너무 넓어서 저도 한번 이분들도 지금 너무 옥신각신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를 어떻게 일단 받아들이고 지금 금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모든 조금 학자들도 사람인지라 조금 발언을 좀 세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의사결정을 조금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는 신중하게 하시는 분들마저도 침체 내지 스태그플레이션에 초입해 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다 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경기 침체 그다음에 물가 상승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모두가 다 동의하는 컨센서스가 돼버렸을 때 물가 상승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중립금리보다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이 중립금리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중립금리는 일하고 싶은 사람은 정상적으로 다 일을 하고 경기가 과열되지도 또 침체되지도 않는 적정 수준의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라고 불러요. 이만큼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는데 적합한 금리 수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열도 침체도 아닌 그냥 그런 수준을 말하는 거죠. 적당한. 바로 그런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은 그런 상황일 때는 금리가 얼마여야 되는데 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연준 위원들이 점을 찍어서 내 의견은 중립금리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찍는데 그게 한 2.3에서 2.5 사이가 왔다 갔다 해요. 퍼센트로. 2.3에서 2.5. 즉 기준금리가 2.3에서 2.5% 사이 정도 되면 그러면 이거는 경기가 과열도 침체도 아니고 물가도 안정적입니다라는 의견들인 거예요. 중간에. 그런데 지금 거기 한참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아직 1.75라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 아직까지 금리 인상의 폭이 더 많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경기가 적정 시점보다 금리가 낮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준금리가. 그럼 기준금리가 낮다라는 건 돈을 싸게 빌려줄 테니 소비하시고 투자하시고 고용하세요를 시그널로 주는 형국이 돼버린 거니. 아직은. 그러니 이거는 물가를 잡겠다는 금리 수준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미국 연준의 위원들이 경기를 올리지도 낮추지도 않는 중립금리라는 것보다 아직까지 지금 금리 수준이 낮다라고들 인식하고 있는 것이니 요 다음번 회의 이제 한 달 남은 거죠. 요 뒤에도 또 광폭의 인상 적어도 인상은 무조건 될 것 같다. 그렇게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75에서 0.5를 올리면 만약에 0.5를 올린다고 하면 2.25가 되는. 그래도 중립금리보다 또 낮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 적어도 그러면 2.3에서 2.5 사이가 되면 그게 그냥 똑같은 수준이라는 것이니 물가 잡으려면 훨씬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3% 이상은 당연한 것 같고 당연하다. 4에서 7% 사이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게 아마 제 소견으로는 7% 말씀하신 분은 강한 충격을 줘서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 4는 충격까지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근데 4에서 7% 4나 5만 돼도 조금 부도날 위기에 처하는 국가들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기업은 물론이고. 맞습니다. 벌써 저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태그플레이션이면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금리 그 과정에서 금리 인상이 일어나면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따로 연관지어서 나온다라는 게 정설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감원 소식들이 좀 있고요. 중국의
또 역시 빅테크 기업인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도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감언을 공공연화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혁신성 인재를 중심으로 한 재편이라든가 그거는 뭐 기여 못하는 사람은 일단 나가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표현인 거죠. 좀 이제 무서운 표현들이 이제 먼 미래를 보고 막 투자를 더 해야 되는 회사들 입장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나온 거고요. 그 회사들은 지금 돈을 더 끌어 쓰더라도 그 더 투자를 해야 될 입장의 회사들이니 금리 변동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럴까 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쪽도 가만히 있었는데 뭐 22도 올릴 것 같고 유럽 중앙은행, 영국은행, 스위스 중앙은행 다 올릴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 글로벌리 좀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견실한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서 미국만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은 국가들이 또 유럽에 대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지난 10여 년 이상 장기 저침체 국면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서 계속 제로금리 때의 금리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도저히 물가 상승을 잡지 못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금리를 올리지 않고서는.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전격 단행된 것 같고요. 유럽도 하반기에 더 물가 상승의 압박 요인들이 많거든요. 이제 러시아가 벨브까지 잠가버린 상황에서 그래서 금리 인상이 유럽도 연이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단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역전이라고 하죠. 그렇죠. 미국보다는 뭐 많은 값싼 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금리가 더 높아야지만 외화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치까지 고려한다면 올리고 싶지 않아도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경기가 둔화하고 소비 침체 뭐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아까 구조조정이 심각하게 되면 또 실업률 증가하면 다시 소비 침체 그러면서 이제 경기 악순환이 되는 건데 그렇게 아무도 그렇게 되기를 원치는 않거든요. 원치를 않는데 모든 그 경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침체보다도 물가를 국가가 못 잡는다라는 시그널을 훨씬 더 걱정해야 된다라는 거. 인플레이션을 경기 침체보다는. 자, 그런데 이제 침체가 만약에 그러면 물가를 잡는 것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가로 트레이드 오프로 침체를 조금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만약에 그걸 누구도 원치는 않지만 그 침체를 그럼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침체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요. 그렇죠. 실질 국내 총생산이 2분기 연속 축소가 일어나는 것을 일반적으로 침체가 일어났다. 마이너스 성장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2분기가 연달아서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침체가 일어나면 통상적으로 얼마나 지속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요.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이렇게 2분기 연달아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을 때 11개월 정도 지속되는 게 평균치였고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일어난 침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얼마가 일어났냐 하면 18개월 정도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오일 쇼크 이후에는 그 기간이 더 늘어서 25개월 이상이 지속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침체라는 어떤 단어가 지정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면 요즘은 거기를 극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뭐 이왕 맞을 거 그냥 매를 빨리 맞는 차원에서 금리를 인상을 특히 또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뭐 해외 자본 유출이랄지 이런 것들을 걱정해야 되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은 일단 뭐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역전이라는 게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오래 두는 것은 아무리 우리 내부에서 자신감 있는 경제학자 그러니까 우리 경제 괜찮다. 역전이 일어나도 큰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조차도 금리 역전이 오래 지속되면 그건 아니죠. 라고 다 의견에 공감을 하세요. 지금 똑같습니까? 1.75 1.75?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올려야 될 상황이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아마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릴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래도 주력 산업군이 ICT를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좀 많기 때문에 나름 좀 역전 뭐 이런 걸로 해도 좀 견디기도 하고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보다 조금 더 뭐 후진국이라는 표현 요즘 잘 안 쓰지만 개도국에 해당되는 국가들이에요. 어려운 쪽.
예전엔 그러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예전엔 침체가 더 빨리 극복됐는데 요즘은 왜 점점 침체를 전 세계적으로 평균치가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이나 유럽 이제 서구 국가들이 개도국들의 침체를 빨리 극복하는 걸 예전만큼 도와주지 않아요. 아, 본인들도 힘들어서? 그것도 있고요. 예전에는 냉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게 해서 저쪽 진영으로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넌 내 편이니까. 그렇죠.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괜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반대로 공산 진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번 침체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진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자기들 앞가림도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개도국, 저 북아프리카, 중남미 국가, 뭐 또 중동의 저개발 국가들 이런 것들까지 신경 쓰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네. 그러면 그들 국가들은 이번에 또 아랍의 봄에서도 그게 확인됐거든요. 그렇죠. 아랍의 봄에 침체로 국면으로 돌아선 국가들이 코로나19 전까지도 절반 이상이 10년 동안 1인당 GDP가 더 떨어졌어요. 지난 10년 동안. 아무도 도와주질 않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상황 더 다급해졌거든요. 유럽도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스리랑카를 대표해서 많은 이런 국가들이 어려웠을 때 도와줄 만한 손을 내밀어준 국가 더 없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들의 침체는 더 길어지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아직 완벽하게 그 뭐랄까요. 완전히 OECD 국가를 기반으로 수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당히 저개발 국가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그쪽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메인 시장 중에 상당 부분이 또 합치면 상당히 많은데 그들 국가가 장기 침체로 돌아서면 이건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수출에도 문제가 있네.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한번 하면 오늘 너무 복잡한 얘기 해드려서 우리나라는 분명 미래 신산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전기 자동차, 배터리, 그렇죠. 뭐 그다음에 그냥 반도체도 또 투자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금 주저할 수밖에 없는 금리 인상이 생겼고 그다음에 기존에 돈을 벌어왔던 군 중에선 저개발 국가에서 상당한 비중이 있었었는데 그쪽 매출이 좀 줄어들고 그쪽 매출이 줄어들면 벌어서 투자하기도 어렵고 돈 빌려서 투자하기도 어렵고 우리나라도 아까 제가 참 입에 담긴 뭐합니다만 이게 침체 내지 더 심하게 말하면 구조조정 이런 단어가 우려되는 구조적인 이유죠. 한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이동이 많이 어려운데요. 북천안